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원주 MBC 특집 대담 포스트 코로나 다시 일상을 꿈꾸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변정현입니다. 전파력은 세지만 치명률은 낮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되면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감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장기 후유증이 일상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감염자 넷 중 하나는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죠.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과제인 롱 코비드, 그리고 이 후유증 치료를 위한 보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강원도 원주의료원 권태영 원장,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은미 교수, 그리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김경우 교수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세 분 모두 정말 환자 진료로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원도 원주의료원 원장 권태영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천음입니다. 네, 교수님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제대 백병원 교수 김경우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보다는 롱 코비드, 즉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치료를 받은 지 1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몸이 회복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례자들을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볼게요. 네, 올해 이제 40 됐고요. 이름은 송민재고요. 작년 7월 달에 코로나 걸려서 중증 폐렴, 중증 폐혈증, 혈전, 곰팡이균 다 있었고 에크모하고 기관지르기 했던 본인입니다. 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후유증이 또 찾아온 거잖아요. 네. 어떤 후유증을 좀 겪으셨는지. 지금 뭐 설문조사나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뭐 한 20개 가량 되는데 뭐 미각, 후각 뭐 그런 건 당연히 있었고요. 지금 제일 심한 거는 브레인 포크랑 그다음에 시력 저하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름을 오늘 처음 만나서 이름을 물어보고 오늘 12시간을 같이 있으면은 이름을 한 20번 이상을 물어볼 거예요. 이름이 뭐였죠? 아 죄송해요. 어디 사신다고 했죠? 이름이 다시 뭐지? 이거를 계속 물어봐요. 그냥 한 30분 전에 제가 뭐 했는지 누구랑 통화했는지 그런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지금 상황으로는 그런 게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후각하고 미각은 왜냐면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말을 잘 안 꺼내요. 미열나는 거 제가 저녁 8시 되면 11시까지 38도가 됐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고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도 퇴원해서 처음으로 집에 올라오는데 계단 단층이 8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거를 30분 동안 올라와요. 혼자. 그리고 올라오고 또 반층 올라가고, 그러니까 집에 올라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을 거예요. 후유증이 저한테는 되게 여러 가지가 왔었고요. 일단은 코로나19 걸리고 나서부터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자려고 하면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은 꿈을 꾸고 깨는데 한 10분 정도? 잠이 든 지 10분 정도밖에 안 흘러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모도 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각 후각이 또 사라져서 그게 돌아오는 데까지 몇 달이 걸렸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고, 되게 여러 가지의 후유증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런 후유증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휴직을 3개월 동안 했고요. 나는 분명히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서 일상생활도 어려운데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예 없어서 그냥 참고 기다려라,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조차 몰라서 그게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게 됐거든요. 처음에 이제 원주에 있는 병원, 신경과, 정신과 이런 데를 다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원인 없다고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때문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뭔가 내가 아팠을 때 전문 기관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찾아갈 곳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크게 안심이 될 것 같은. 네, 코로나19 후유증을 겪고 있는 2명의 사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1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완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겪고 있는 후유증 증상 역시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일단 전문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경호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사실 한국에만 불거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WHO가 지난해 10월 코로나 장기 후유증의 정의를 내린 바 있는데 그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여러 가지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롱코비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각각에서 말하는 기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라고 했을 때 검사로 확진이 되신 분뿐만 아니라 의심 환자분들도 모두 포함이 되고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서까지 이 증상이 나타날 때를 정할 것인가 3개월로 정의를 했고 그다음에 증상의 지속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증상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3개월이나 2개월 이러한 숫자는 델파이 기법이라 그래서 한 200여 명의 환자와 전문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질병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기준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월에 감염이 됐는데 5월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되면은 세계보건기구 기준에 약간 못 미치지만 질병청이라든지 다른 기준에서는 역시 또 장기 후유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어떤 한 가지나 몇 가지 검사법으로 이 롱코비드를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를 했을 때 다른 원인, 예를 들면 피로감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도 정상이고 어떤 피로감을 설명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장기 후유증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WHO나 나라별로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병으로 인한 원인들이 아닐 경우에 이 코로나 후유증이다, 장기 후유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자의 경우에는 체력 저하나 숨가쁨, 시력 저하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이제 일선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롱코비드를 호소하고 있는 환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델타 때까지는 확진자가 많지 않았고요. 이제 오미크론에 주로 감염이 되면서 오미크론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12주를 기준으로 롱코비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격리 기간 일주일 이후에 2주째 오시게 돼요. 그 경우에 오시는 경우는 급성기의 어떠한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침과 일부는 호흡곤란 이런 정도가 가장 많고요. 롱코비드가 가장 많은 빈도는 원래 피곤한 거, 호흡곤란,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이 더 많습니다만 현재 국내에 오는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 감염 후에 오는 기침, 호흡곤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항생제를 투여할 때 특히 마크로라이드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임상적으로 저도 효과가 있었지만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미크론은 아마 델타보다는 장기적으로 6개월 이상이나 이런 장기 후유증보다는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좋아지지만 한 달 이후에도 후유증을 앓는 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이제 호흡곤란과 기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좀 롱코비드에 대한 다양한 진단 기준들을 마련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증상이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정확한 원인이나 처방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좀 정확한 진단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앞서 말씀하신 두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봐도 또 외국의 데이터나 또 경험을 봐도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뭐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이상 우리가 경험해서 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변이도 많고 또 증세도 참으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정부 및 전문가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제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기간이 최근이라서 이에 대한 이제 의미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뭐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일어난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롱코비드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정부의 조사나 지금 이제 뭐 대응책 마련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에게 뭐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에도 사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감염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좀 후유증이 다양하게 또 심각하게 보고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코로나19에서 유독 후유증이 좀 심한 것인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신종플루 때를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사스나 메르스는 같은 코로나19와 유사한 변이지만 이 독성이 원체 높았기 때문에 감염되신 분들이 대부분 활동을 못하거나 사망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 자체는 폐섬유화증 같은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일부 발생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미플루가 나오면서 대부분 후유증 없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후유증이 많은 이유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RNA 바이러스가 인체에 남아 있어서 뇌라든지 심장, 눈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한 3분의 2 정도에서 복부 쪽에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런 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서 좀 더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델타 같은 경우는 독성이 강한 반면 오미크론은 델타 대비 한 50% 정도 후유증이 적다는 보고가 최근 영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독성이 강할수록 후유증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몸에 남아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증상들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사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백신 접종자의 경우는 롱코비드 발생이 미접종자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라는 영국 연구진의 결과도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이 롱코비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하시기에도 예방접종을 맞게 되시면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덜 되고 된다고 하시더라도 중증화가 덜 되기 때문에 롱코비드가 훨씬 적게 나타나는데 실제로도 영국에서 약 120만 명을 대상으로 감염을 앓고 나서 12주 후에 백신을 맞은 분하고 안 맞은 분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안 맞으신 분들은 14%, 맞으신 분들은 9%로 백신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안 맞으신 분들에 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후유증 증상을 약 한 41%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연구에서도 백신을 최소 2회 이상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피로감이나 두통 같은 것들이 백신을 안 맞으셨던 분에 비해서 64%, 54%더 적게 나타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백신 접종을 미리 하셨던 분들은 감염되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후유증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또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미 후유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을 나중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한 30-40%는 좋아지는 분도 있는데 한 10%는 또 오히려 조금 증상이 악화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을 잘 종류별로 선별해서 추가적인 각각 다른
맞춤 치료 전략법들 같은 것들이 향후 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후에 백신을 맞았더니 이 후유증 증상들이 좀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 40~40%는 좋아지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한 10%는 또 오히려 더 악화된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그렇다면 후유증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19 확진 단계나 그 이후에 회복 단계에서 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원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지금까지의 후유증 예방 또 최소화하기 위한 의학적 견해로는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등 적극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특수한 일부 증세를 제외하고는 비특이적 증세, 보통 우리가 독감이나 감기 등의 일반적 대증적 관리를 또 치료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영양 섭취, 특히 수분 섭취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수면 및 충분한 휴식, 또 적절한 운동 같은 것을 말하죠. 그 외에 저는 특히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는 마음가짐, 또 정서적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2년여간 너무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혹시 이런 것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코로나 감염 시 악화 요인으로 저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이제 마음가짐, 정서적인 부분을 좀 많이 돌봐라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공감이 갑니다. 사실 일상에서 코로나19 후유증 겪으시는 분들 주변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후유증 치료는 어디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또 지금의 의료 시스템은 후유증 환자들을 진료하기에 충분한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도한 영국에서는요, 후유증 환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코로나19의 장기 증상, 즉 후유증에 주목한 NHS, 영국 국민보건의료서비스가 전국에 60여 개의 진료소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중 하나가 뉴캐슬 로얄 빅토리아 병원에 마련이 됐는데요. 이곳의 롱코비드 국가 전문 고문인 그레이엄 번스 교수를 저희가 화상으로 만나서 롱코비드 연구와 전문 클리닉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좀 만나보시죠. Yeah, well, the word long COVID hadn't been invented at that point. I was, as a respiratory physician, looking after a respiratory support unit. So I was looking after the very sick people with acute COVID. But as they were wheeled off the ward, it was obvious to me that they were physically very debilitated. And I suspected there might be problems further down the line. So I deliberately set up a clinic that looked at patients from every angle, a multi-specialty, multi-system kind of approach, which is what we still do, and it works. It was extremely busy, and no one had ever heard of the term long COVID at that point. 현재 국가전담병원이 설립된 지 영국에 2년이 지났습니다. 롱코비드 전담 클리닉에서는 어떤 형식의 서비스나 의료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I think one really important service that the clinic delivers is an incredibly thorough and holistic and multi-system physical and psychological assessment of the patient. So it is important not to just casually say, oh, this is long COVID, but to look hard to see there is another medical condition. It's important, if we don't do the full assessment, you will miss those things and people won't be treated for them. And we then devise a very individualized, tailored program of rehabilitation for each patient. There's a lot of common ground, but everyone's different. So if they need psychological support for anxiety, that's what they get. Likewise for depression. And people begin to recover. And when people begin to realize that they can recover, that's a very encouraging thing indeed. And it continues and people do get better. 뉴캐슬 병원처럼 이렇게 후유증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 인프라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또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국의 후유증 전담 클리닉은 어떤 기준으로 세워져야 할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So the patients I see, my background is respiratory medicine. I look at lung disease, but although I run the clinic, I'm supported by an infectious disease consultant as well. Every patient that comes to the clinic will also see a physiotherapist for physiotherapy and rehabilitation advice. They will see a psychologist. We also get complex radiology, complex lung function tests, and a whole array of blood tests. So I don't think any one of those specialties can do it by themselves because it is a multi-system problem. And as you rightly say, everyone's different. I personally, because I've been using this model with some adjustment now for about 2 years, and I think it is very effective. The downside, the difficulty is that it does require a lot of resources. So in that clinic, there is at least 2 medical consultants, physiotherapists, psychologists, etc. You ask me, I think my job as a physician, as well as holding the whole clinic together,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 do is to make sure there isn't another medical condition that needs treatment. But once that's ruled out, I think the 2 most important people in that clinic are the psychologist and the physiotherapist. 영국에는 후유증 환자들의 치료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들이 마련돼 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Okay, in terms of there is no specific long COVID payment from the government to support patients financially. There isn't such a thing. To be fair, the government have put a lot of money into these clinics. It's an investment which we're hoping, and I think we are finding is paying back. So it is helping people in that way. In terms of financial support for individual patients, many employers at the moment are being very generous and being very kind to their employees, allowing them time off work, allowing them to come back on reduced hours or a phased return. So I think, again, we need to try and focus our resources on getting people better. Otherwise, we will end up with a permanently disabled, significantly large group of patients in our healthcare economies, and that isn't good for anyone because we've got over 1 million people in the UK currently with long COVID. They're not able to work properly. It's impacting on their lives. So that's awful for them, but it's also disastrous for the economy as well. Yes, it costs money, but if it gets people's lives back and gets them back to work, everyone wins. 네, 그레이엄 번스 교수의 이야기를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제 병원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사회 인식상으로도 이제 이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경우 교수님께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논문에 대한 조사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누적된 코로나19 확진자도 굉장히 많았었고 후유증 연구가 한층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이 14개 의료기관과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의 후유증 연구는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후유증 관련 연구 과제가 너무 많이 산적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현황이 어느 정도 국민이 언제 감염됐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후유증들을 얼마나 오래 겪고 계신지, 이런 후유증에 대한 현황에 대한 조사 자체가 우선 시급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이것이 감염으로 인한 증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감염되시기 전에 어떤 표본 인구를 대상으로 감염 전후를 또 비교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국제 간 비교를 위해서는 후유증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을 이용해서 자료 분석하는 것이 또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또 질병청에서 밝힌 것처럼 이제 2차 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식별 자료를 알아보지 못하게 처리한 다음에 공개 데이터로 전환해서 확진되신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병원을 이용했던 기록들을 이용해서 질병에 대한 현황 같은 것들을 2차적인 자료 분석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다만 이 분석을 통해서는 검사로 나타나지 않는 피로감이나 우울감 이런 것들은 조금 변수가 누락될 수 있는 점들을 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약물적 치료나 비약물적인 이런 개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임상 연구도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임상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비교군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연구에 대한 잘 설계된 연구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산적해 있는 예,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연구도 사실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상황인데요. 당장의 의료 현장에는 후유증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은미 교수님께서는요, 이대 목동병원 이제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이 설립이 됐습니다. 여기에도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직까지 좀 특별하게 승인이 된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치료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후유증 치료 그리고 클리닉 운영의 관건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실까요? 미국은 인구의 10에서 30%, 1,800만 명 정도, 영국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후유증 환자가 국내에는 2천만 명 가까이가 지금 확진이 됐습니다. 그러면 델타보다 오미크론이 50% 정도 후유증이 적다고 치더라도 10% 정도 가까이가 후유증을 갖기 때문에 200만 가까이가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경증, 중증도는 적겠지만 분명히 후유증 클리닉이 필요하죠. 하지만 지금 후유증 클리닉이 아직까지 확립이 된 치료법이 없고요. 개인 병원마다 각각 그 치료나 그런 시스템이 모두 다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검증된 치료법을 앞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고, 그 치료법을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증으로 인해서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면서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핵 같은 경우는 산전특례라고 해서 치료받는 기간 동안은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우 적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러한 의료 지원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후유증 사례 연구가 전국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거다라고 이제 또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후유증 환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후유증 연구와 치료를 위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이 또 막중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하지만 주된 연구와 치료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 및 감염병 전문가 그룹에서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와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 엔데믹 코로나 상황 전환이 되면서 상황에 따른 또 다른 지침이 잘 정해지고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본 사태에서 발병 초기부터 2년여간 전국 공공병원이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요. 그 임상 경험 데이터를 또 수시로 질병청 및 중수본 등에 보고를 해오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및 강원도 영서 지역, 원주 지역의 환자를 대부분 저희 원주의료원에서 이제 전담 치료를 해왔는데요. 그 치료 경험을 민간 치료 경험과 데이터를 민간 의료원과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근본과 같은 감염병 위기, 또 앞으로 전개될 향후 롱코비드 상황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공공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들이 사실 역량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민간 병원들뿐만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신뢰성 있는 대응들을 마련을 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주도적인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가 전담 클리닉의 필요성은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감염병 위기 시에는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하고 감염병 전문가 그룹이 정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전 의료계가 공유하고 숙지해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다만 불확실한 우리나라 롱코비드 상황에서 국가 전담 클리닉이 정부 및 감염병 전문가가 판단하에 필요하다면은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나라에서 롱코비드로 인한 후유증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지방에서 코로나를 겪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 공공의료기관이 또 톡톡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들었는데 롱코비드 그러니까 후유증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거점 병원들의 좀 노력이 그리고 역할이 가장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국가 전담 클리닉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런 국가 전담 클리닉이 생긴다면 민간 병원과의 차별점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할지 그리고 민간 병원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천은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국가 전담 클리닉은 국가 국립병원이 모두 연계해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유사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민간 병원은 대부분의 어떤 질환을 가진 분들이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이 치료가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동반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롱코비드의 치료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점과 동반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유사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많은 병원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체계 없이 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담당하는 클리닉에서 좀 갖춰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이면서도 또 심리적, 사회적인 존재고 또 후유증에 대한 접근도 이러한 부분을 평가하고 또 치료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진료실에서 3분 진료만으로는 이런 후유증을 충분히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영양사, 운동치료사와 같은 팀 기반의 접근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또 그 환자를 잘 이해하고 가족과 그분의 심리적 배경까지 잘 이해하는 의사가 끝까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필요한데 의사 혼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환자에게 필요한 이러한 지역사회 여러 자원들을 모아주고 통합해주고 또 코디네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고 또 이런 것들은 민간 병의원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 공공기관, 보건소를 중심으로 또 지역사회 의사회라든지 의료진 기관들과 협업해서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인 협력체를 이루어서 환자분들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팀 기반의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결국에는 국가 전담 클리닉, 지역 거점 병원, 민간 병원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 같은데요. 따로 또 같이라는 체계가 구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셋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좋을지 원장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원론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이제 2급 감염 전염병이 됐으니까 또 엔데믹 시대가 됐으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이렇게 잘 의료 전달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맡은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면 되겠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사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은 환자를 뭐 잘 치료한다는 면은 같지만 성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감염병을 유시한 필수 중증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국가 주도로 공공병원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국가의 책임성 있는 투자 관리로 근본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때 공공병원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이번 기회에 신경을 좀 더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 전담 클리닉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 지역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재의 체계에 대해서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는 이 코로나19의 후유증에 대한 지원은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후유증보다는 급성기 후유증에 대해서 민간병원에서 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 가장 코로나가 먼저 발생한 중국에서 2년간의 추적 기간 동안 2년간 동안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2년 정도 지나면 89% 정도가 일상에 복귀를 했지만 폐 확산능이 떨어져서 폐 기능이 떨어지신 분은 현재도 국내에서도 이런 산소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후유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 치료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의료비 지원이나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행정체제가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고 일반 국민들은 질병청이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통해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정부가 정보 공개를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와, 2년간의 연구에서 2년 정도면 89%는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굉장히 장기적인 후유증이네요.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19의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병의원과 같은 1차 병원에 몫이 됐는데요. 경증 환자들의 후유증 역시 1차 병원을 거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1차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후유증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어떤 대책들, 어떤 지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본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계의 감염 관리 및 그런 것에 대한 큰 인식 변화와 또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굉장히 우수한 1차 의료기관이 전국 아주 다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근본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그래도 잘 극복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염 관리 및 또 처치, 후유증 관리에 대한 정부의 꼼꼼한 관심이 필요하고 또 적절한 수가 조정을 통해서 우리 1차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역할을 잘 해낸다면은 이러한 롱코비드 사태를 잘 현명하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새 정부가 이제 앞서서 코로나 100일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후유증 상황을 조사해서 지원 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치료비나 사망 위로금 한도를 높이겠다. 이런 계획들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제 막 후유증을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의사로서 좀 정책에 도움을 주신다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여러 가지 정책 과제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또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또 지역사회 병의원 여러 의료진들을 평상시에 교육하고 수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또 가을철 유행에 대비해서 단기적인 과제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런 단기적 과제뿐만 아니라 또 중장기적인 과제도 잘 마련을 해야 되겠고 또 이번 코로나 유행을 겪으면서 예방접종 따로 검사 따로 또 접종 맞고 이상 반응 관리 따로 또 재택치료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절화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일관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 중심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의료 서비스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정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또 위기 소통 능력 강화, 그러니까 중앙과 지방의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국민과 언론과의 의사소통, 또 부처 간의 의사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위기 의사소통 능력을 미리 갖추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천은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이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보건 정책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후유증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코로나 후유증이 심한 경우에는
폐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휴직을 하셔야 되는데 휴직을 장기간 하는 동안 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기반 마련과 다음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또 이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인력 양성을 두 분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역 의료원장께서는 이제 이 보건 정책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적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저는 뭐 현장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환자분들과 또 보호자분들 또 의료진들이 혼란이 없도록 가능하면은 좀 일관된 정책을 좀 신경 쓰셔서 꼼꼼하게 좀 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국민에게 직접 와닿는 부분이 아무래도 치료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코로나19 확진이 됐을 때는 진료비나 약품비가 무료가 되는데요. 그렇지만 후유증의 경우는 온전히 환자 본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 후유증이 적용이 되거나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진 않을지, 그러려면 좀 인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천은미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후유증은 막연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심근염이나 심낭염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통해서 일부 증명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피곤한 증상, 근육통, 관절통,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은 검사로 확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의료진들은 진단을 할 수 없고 환자가 꾀병으로 오인을 할 수도 있지만 환자로서는 일상생활에 복귀를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하고 검사로 확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환자들이 이제 꾀병이 아니라 정말 앓고 있는 그 증상 그 자체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세부 지침들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팬데믹을 겪어오면서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뭐 감기 기운이 있다, 아프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좀 쉬는 게 조금은 당연해지는 사회 인식이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내가 겪고 있는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것들은 꾀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후유증 환자들이 좀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료 지침, 또 환자가 병을 이해하고 자기 관리할 수 있는 환자 교육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이 이러한 피로감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성과가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고 또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이러한 증상들이 오히려 피로가 더 악화되고 이런 악순환을 거치기 때문에 우선 사회적인 인식과 이해, 특히 직장과 학교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협조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적인 이해, 특히 주변의 동료분들의 많은 지지가 또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많은 곳들에서 또 이 코로나 후유증 전담 클리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도 생겨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또 현장에서 진료를 보시는 이제 교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현재는 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진료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천은미 교수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실까요? 네. 코로나 후유증 클리닉이 생긴 지는 한 3월부터 민간병원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오미크론 격리 기간 후 2주째 외래 진료를 오시는 분들이고 급성기의 증상을 주로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약간 염증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에 상당히 호전이 되고요. 대부분은 한 달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증상이 있고, 다만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오미크론보다는 델타 때 오신 분들의 그 폐기능 저하가 가장 많아서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의학과나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통해서 재활과 심리 상담을 통해서 후유증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대면 진료 말고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격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접 환자를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감염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의 장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전문가들이 팀 기반의 활동을 할 때 원격 상담 같은 것들이, 원격 회의 같은 것이 가능할 수 있겠고, 또 환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통합적인 코디네이션이 이런 IT 기술이나 또 전자 의무 기록 등을 통해서 통계 자료라든지 또 환자에 대한 연속적인 의무 기록 자료 관리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어떤 동네 병원의 1차 의료기관에서 보다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IT 기반의 또 지역사회의 여러 우수한 전문의 선생님들을 통합할 수 있고, 또 필요한 의료 자원이나 또 격리 병상이나 치료 시설들을 공유하면서 조정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과학적인 기술의 도움이 이러한 1차 의료기관의 핵심적인 속성을 잘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대면 진료가 또 필요하지만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원격 진료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편하지만, 이제 영월이나 평창 이런 횡성에 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병원으로 오기가 좀 접근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이 원격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주 지역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비정상적인 의료 상황에서 특수하게 이 비대면 진료가 활용되는 면에 있어서는 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사실 이번 경험을 보더라도 그런 비대면 진료가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분들이 왕래를 안 하면서 우리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태에는 다시 또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환자를 보고 진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비대면 진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료가 협조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는 방향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국민 모두가 정말 절실하게 이 엔데믹이라는 단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방심을 할 수가 없는데요. 끝으로 일상 회복을 위해서 새 의사분들의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유행 중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를 부정하거나 또 왜곡하거나 회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작아지진 않고,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오히려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는 노력, 그러니까 적극적인 예방접종과 또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나 위생적인 노력들, 이것들은 여전히 중요할 수가 있겠고, 특히 고위험군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과 또 적극적인 치료와 같은 의료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독성이 강했던 델타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방역을 너무 잘하셔서 감염자가 적었습니다. 반면 독성이 약한 오미크론의 대부분이 감염됐는데 이 경우에 백신을 이미 접종하셔서 우리 국민의 대부분은 하이브리드 면역이란 아주 강한 면역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변이가 나오더라도 저는 국소적인 그런 유행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치료제와 이런 개인 방역에 대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데믹은 멀지 않다. 적어도 하반기나 내년 봄에는 우리가 실내에서도 일정 부분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는 풍토병된 코로나19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태영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일상 회복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오미크론은 코로나20이라고 할 만큼 기존 변이와는 달리 중증도도 낮고 주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합니다. 이젠 독감 아니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합니다. 치료약도 있고 예방접종도 있습니다. 또 꾸준히 이러한 것들의 효과 향상을 위해서 각계 전문가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은 어깨를 펴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의연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를 겪을 때만 해도 뭐 사람들마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어떤 두려움에 많이 휩싸이셨을 텐데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이제는 곧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을 모시고 저희가 일상 회복의 첫 단추,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연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관건은 누구나 후유증 치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후유증에서도 자유로워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롱 코비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변정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